안녕하세요 여러분, 물상2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 끝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큰 산을 넘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에 수행평가가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가 아니어도 시험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법칙들을 어떻게 문제 상황에 적용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수업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진도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수행평가 전에. 근데 이거는 그냥 정리 차원의 수업이고요. 이 수업을 안 듣는다고 해서 뭐 수행평가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행평가 끝나고 듣는다고 하셔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 어쨌든 다 내용을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풀이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무래도 문제풀이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오진 않더라도 문제를 뽑거나 보면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문제를 지금이라도 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문제 풀어 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총 큰 문제가 2개인데요. 각 문제당 3개의 문제를 따져놨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학반지 작성하는 것, 그리고 질량보존 법칙, 일정성 분비 법칙,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설명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짚어주고 넘어가고,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강의 같은 데다가 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강의를 다시 보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대요. 근데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가 되면은 탄산 나트륨,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생성된다라고 제시문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탄산수소 나트륨, 그리고 탄산 나트륨 이런 것들을 모를까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화학식을 줬어요. 근데 1번의 첫 번째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는 화학 반응식을 써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가 된대요. 분해 반응은 뭐였냐면 큰 덩어리 하나가 여러 가지 덩어리로 쪼개지는 반응이 분해 반응입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쓸 때는 보통 반응물이 왼쪽에 있고 화살표, 생성물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반응물의 가지수가 생성물의 가지수보다 훨씬 적은 게 분해 반응입니다. 왜?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쪼개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맞추는 방법은 선생님이 저번에 2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따로 이제 영상도 올라갈 텐데 2가지 중에 선생님은 이제 개수를 미지수를 두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를 미지수로 두고 한번 탄산수소 나트륨 분해 반응식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가 되면은 탄산나트륨이랑 이산화탄소랑 물 이렇게 생긴다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이렇게 탄산수소 나트륨이 어떻게 된다? 탄산나트륨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로 쪼개진다라는 사실을 문제 상황에서 알게 됐어요. 그쵸?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개수를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당장 나트륨이 반응물의 원자가 하나밖에 없지만 생성물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의 가지수가 차이가 매우 심해요. 그래서 뭐 저번에 말했듯이 개수를 짜맞춰가면서 원자의 개수를 맞춰도 되지만
아까 말했지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이제 개수를 미지수로 두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방법 통해서 어떻게 맞추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미지수를 통해서 개수를 어떻게 맞추냐면요. 일단 여기 앞에다가 개수를 미지수로 A, B, C, D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예요. 지금 보시면 반응 전후로 반응물에 나트륨, 수소, 탄소, 산소 원자들이 있고요. 생성물에도 나트륨, 탄소, 산소, 수소 이렇게 종류는 똑같습니다. 근데 숫자가 달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반응 전후의 종류나 수는 항상 같다라는 건데 종류는 선생님이 말했죠. 보통 맞아요. 종류가 틀리면 반응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숫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맞추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미지수를 통해서 개수를 두었습니다. 그럼 이 미지수와 그러니까 미지수는 뭐냐면 얘네 분자가 몇 개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미지수를 뒀습니다. 근데 한 분자나 한 화합물 안에 각 원자들의 개수는 화학식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화합물 하나당 원자가 몇 개가 있는데 총 화합물이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원자의 총 개수가 결정이 납니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트륨 볼게요. 나트륨은요, 반응물에 A개가 있습니다. 생성물에는요, E, B 이렇게 개수가 존재하네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수소는요. 수소는 반응물에 A개가 있고요. 생성물에는 E, D개. 그리고 탄소는요. 반응물에 A개. 생성물에는 B 플러스 C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소는요. 반응물에 3A개가 있습니다. 생성물에는 3B 더하기 2C 더하기 D개만큼이 존재한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식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요, 선생님이 따로 이제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놨는데 그 강의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다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말을 하는 게 반응 전후로 원자의 종류나 수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반응 전후의 원자의 개수가 각각 같다라는 식을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수학에서 미지수가 여러 개면은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기준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A를 1이라고 일단 둬봐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A가 1이 나왔을 때 각각 B랑 C랑 D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상 산소는 필요 없어요. 산소는 필요 없는데 그래서 산소까지 한번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1이면요 B는 자연스럽게 2분의 1이 됩니다. 다음에 D는요 똑같이 2분의 1이 되고요. C는 A는 B 플러스 C인데 A가 1이고 B가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C도 몇이 될까요? C도 2분의 1이 돼요. 근데 선생님이 말했던 게 개수는 항상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수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지금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냐면 자연수가 모두 이 숫자들이 모두 자연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수로 존재하는 개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우리 자연수로 바꿀 수 있도록 숫자를 곱해줘야 됩니다. 몇을 곱하면 될까요? 네, 2를 곱하면 분수가 모두 어떻게 됩니까? 1로 바뀌어요. 즉 자연수로 바뀌죠. 근데 이 2라는 숫자를
분수에만 곱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곱해준다. 모든 숫자에도 곱해준다. 즉 A는 2, B랑 C랑 D는 모두 1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응식은요, 탄산수 나트륨 2개가 분해되면요, 탄산 나트륨 1개,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생긴다 라고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탄산수 나트륨은 고체예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무슨 상태냐면 기체 상태입니다. 자, 고체에서 기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체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의 화살표인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기체에서 기체로 나타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고체에서 생긴 기체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화살표. 반대로 투명한 용액에서 앙금이 생기면 그 앙금은 녹지 않는다는 뜻인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쓰게 됩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를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요. 아직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식을 맞췄더니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탄산수 나트륨 168g이 분해됐대요. 분해됐대. 모두 됐대요, 분해가. 그때 이산화탄소 44g이랑 물 18g이 생겼다. 그렇다면 생성되는 탄산나트륨의 값은 얼마겠니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초점은요, 얘가 어떻게 해요? 모두 분해가 됐대요. 즉, 질량보존 법칙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일부만 분해됐다고 하면은 반응을 하지 않은 탄산수소 나트륨을 뺀 다음에 질량보존 법칙을 적용을 시켜야 하지만 현재 지금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자, 반응물 모두가 분해가 되어서 생성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반응물의 총합과 생성물의 총합은 같다라는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반응 전에 총 질량이 168g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얘가 다 쪼개졌으니까 생기는 세 가지 물질의 질량 총합이 168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탄산나트륨의 질량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44g이고요. 물이 18g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몇입니까? 62g이 나와요. 그쵸? 즉, 여기에 들어가야 할 숫자는 168에서 61을 뺀 값이 됩니다. 몇일까요? 네, 잘 계산했습니다. 바로 102g이 생성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질량보존 법칙을 적용해요. 근데 모두 분해가 되었을 때는 전체적인 양을 모두 더한 값이 반응물의 전과 반응 전에 반응물의 질량과 같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이 중에 100g만 반응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요, 100g 반응하면은 반응 안 한 탄산수 나트륨이 존재할 거고 100g이 쪼개져서 생기는 탄산나트륨, 이산화탄소, 수증기, 물의 질량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생긴 세 가지의 질량의 합은 168이 아닌 분해된 총량인 100만큼만 형성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즉, 질량보존 법칙은 반응에 참여한 애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산화탄소가 66g이 생성할 때 필요한 무엇의 질량? 탄산수 나트륨의 질량을 구해봐. 그리고 그때 물이 몇 그램 생기겠니?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얘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일정 성분비 법칙을 통해서.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였냐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질량비는 선생님이 말했죠. 무조건 질량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반응은 여기에 맞춰서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질량비를 구해낸다면 그 질량비를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산화탄소가 66g 생길 때 필요한 탄산수 나트륨의 질량과 다음에 생성되는 물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질량비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이번 문제에서 구했어요. 168g이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 44g과 물 18g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어떻게? 168g 대 44g 대 18g의 질량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성립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질량들의 비는 약분이 가능해요. 몇 대 몇 대 몇으로 되냐면요. 2로 약분해서 84대 22대 9라는 숫자로 약분이 됩니다. 지금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탄산수 나트륨과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비를 구해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요. 이산화탄소가 66g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물어본 게 뭐냐면 탄산수 나트륨이 몇 g이 필요하니, 그리고 얘가 분해가 되면은 세 가지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쵸? 내가 그 중에 이산화탄소 질량은 아는데 물의 질량은 몰라. 그걸 물어봤어. 그때 질량이 몇이겠니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근데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말했잖아요. 반응은 항상 질량비에 맞춰서 일어나요. 맞춰서 일어나. 근데 지금 질량비를 내가 구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질량비 구하고 이산화탄소가 66g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비율에서 66이 되려면 몇을 곱해줘야 합니까? 3을 곱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질량의 비율은 원래 질량비에서 3만큼의 곱한 값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66g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탄산수소 나트륨의 양은요, 84에다 3을 곱한 252g이 될 거고요. 다음에 그때 생성되는 물의 질량은 몇 그램? 27g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요, 이제 반응식을 어떻게 맞추고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아세톤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세톤이라는 물질의 분자식을 줬어요.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아세톤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법칙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아세톤이라는 분자식이 나왔다고 해서 아세톨 C3H6O 이렇게 분자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식을 세우는지, 그리고 법칙들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공부하시는 게 이번 시간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매니큐어를 지울 때 주로 아세톤이라는 물질을 써요. 여러분들 매니큐어 해보면 알 거예요. 리무버라는 거에 아세톤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세톤은요, 이게 발음이 시원해요. 왜냐면 기화가 잘 되기 때문에. 기화열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화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기체 상태로 잘 존재하는데, 이 기체 상태의 아세톤은요,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번 문제에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기체 상태인 아세톤이 연소되면은 어떻게 반응식이 나타나니를 물어봤어요. 즉, 아세톤의 연소 화학 반응식을 적어봐라 라는 뜻이겠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세톤은 아까 분자식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C3H6O였습니다. 얘가 연소를 한대요. 연소는 산소와 반응하는 겁니다. 그쵸? 그랬더니 무엇이 생긴대요? 반응하니까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겨요 라고 말했어요. 그쵸? 수증기. 그쵸? 근데 반응식의 규술이 안 맞아. 이제 딱 보면 알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치? 당장 탄소만 봐도 차이가 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또다시 개수를 미지수로 두고서 한번 어떻게 반응식을 맞추게 되는지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지만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랑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반응 전후로 탄소, 수소, 산소라는 종류는 일정해요. 단지 숫자가 안 맞을 뿐입니다. 그쵸? 그러면 각 원자들의 개수를 반응 전후로 센 다음에 그들이 어떻다? 같다라고 두는 식을 풀어내면 반응식의 개수가 맞춰진다는 사실을 아까도 봤죠? 한번 다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탄소입니다. 탄소는요, 반응 전에 3A개가 있고요. 반응 후에 생성물에는 C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수소는 반응 전에 6A개만큼의 개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반응 후인 생성물에는 2D만큼의 개수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소는요, 반응물에 A 플러스 2B개, 그리고 생성물에는 2C개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응식에 대한 원자들의 개수가 같다라는 식을 두었습니다. 그럼 기준이 무엇이다? 항상 A가 1이다. 자, A가 1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C랑 D예요. C는 몇입니까? 3. D도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랑 C랑 D를 구했으니까 산소에 대한 식을 통해서 B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B는 6 더하기 3 빼기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B는 몇이 나옵니까? 4가 나오게 돼요. 그쵸? 자, A1, B4, C랑 D는 3. 지금 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4, 3, 3. 더 이상 약분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네, 되지 않아요. 즉, 간단한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모두 반응식에 대입하면요. 반응식이 아세톤 한 분자가 산소 4분자랑 반응을 하면요. 이산화탄소 기체 3분자와 수증기 기체 3분자가 생긴다라는 반응식이 나오게 돼요.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시험이 한두 바퀴 남지 않았어요.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2번과 3번의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근데 이번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자, 연소 반응 전에, 즉 아세톤의 분자의 개수를 주고 있는데 몇 개래요? 아세톤 분자가요, 연소 전에 50개가 있대요. 근데 아세톤 분자가 모두 연소가 되었다면 생기는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를 구해보고요. 다음에 아세톤 분자가 절반만 반응한다고 쳤을 때 생기는 산소 분자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한번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요. 아세톤 분자 50개가 반응했을 때랑 절반, 즉 아세톤 분자 25개가 반응했을 때 생기는 각각의 분자들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갑자기 개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당황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의 원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반응식의 개수의 비는요. 반응하는 입자들 사이의 개수의 비율과 같다는 거예요. 즉 중요한 사실, 분자수 B는 무엇과 같다? 반응식의 개수의 비율과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건요, 아세톤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입니다. 몇 대 몇 대 몇이냐면요, 1대 4대 3의 비율을 가져요. 무슨 뜻이냐면 아세톤 한 분자가 반응할 때 필요한 산소 분자는 4개고요. 다음에 그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분자의 개수는 3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지금 아세톤 50개가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가 몇 개의 분자가 생기긴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 아세톤 분자랑 이산화탄소의 분자의 비율입니다. 몇 대 몇입니까 지금? 1대 3. 즉 아세톤 분자가 하나가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 분자가 3개가 나온대요. 그쵸? 근데 아세톤 분자가 총 몇 개래요? 50개래요. 그러면 하나에 3개가 나온대요. 그럼 50개가 반응하면 몇 개가 생깁니까? 바로 150개가 생깁니다. 그쵸? 150개가 생기게 돼요. 어렵지 않죠? 다음에
다음 문제는요, 좀 깠어. 아세톤 분자가 절반만 반응했대. 원래 50개가 있었는데 절반이 25개밖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때 그때 얘가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분자 수는 얼마니를 물어봤어요. 얼마니 물어봤어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따져줘야 하는 건요, 아세톤 분자와 산소 분자의 비율이에요. 몇 대 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1대 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대 4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세톤 분자가 하나 반응하려면 산소 분자는 4개가 필요합니다. 그때 25개가 모두 반응하려면 산소 분자는 몇 개가 필요할까? 네, 바로 100개인 산소 분자가 필요하게 되겠네요. 비율이 모두 어떻다? 항상 일정하게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문제, 즉 분자수의 비율은 반응식의 개수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마지막 문제 하나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면, 이제 이번에는 아세톤이 총 30개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30개. 근데 아세톤 분자가 모두 연소했을 때, 그러니까 30개의 분자가 모두 연소했을 때 생기는 수증기의 부피는 180ml래요. 그런데 아세톤 100ml랑 산소 360ml랑 모두 반응시켰을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얼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빠지는 조건이 뭐냐면, 선생님이 깜빡하고 안 적었어요. 뭐냐면 이제 온도랑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내가 적어 놓을 건데요, 강의를 찍을 때는 이제 발견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도와 압력이 항상 일정할 때입니다. 그때 아세톤 분자가 30개가 있대요. 근데 걔를 모두 연소시켰을 때 생기는 수증기가 있겠죠. 그 수증기의 부피가 180ml래. 그럴 때 아세톤 100ml랑 수증기 360ml를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몇이겠니를 물어봤어요. 그쵸? 자, 그럼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한번 풀어가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여기다가 개수를 넣은 건요,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답만 내는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만 내는 과정. 자, 일단 물어본 건요, 부피입니다. 부피. 그러면 모두 다 기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은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기체 반응 법칙이 뭐였냐면, 정리를 해볼게요. 개수비는요, 반응하는 기체들의 부피 비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얘네들도 반응에 참여하는 기체들의 부피만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아세톤 분자가 30개가 반응했을 때 수증기 부피가 이랬다는 건 사실 문제풀이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몇 개가 생기겠니를 물어보면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우리 지금 개수비도 알아요. 그리고 부피도 알아요. 그러면 그냥 앞에 몇 개가 있을 때 몇 리터가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문제 풀이에만 집중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개수비랑 부피비가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수비는요, 아세톤 1, 산소 4, 그리고 이산화탄소 3, 그리고 수증기가 3이에요. 1대 4대 3대 3입니다. 그런데 아세톤 100ml랑 아세톤 100ml와 산소 360ml를 반응시켰을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얼마겠니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빼도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수증기의 부피 빼도 돼요. 내가 즉 아세톤 부피 1일 때 산소는 4가 필요하고, 그때 생기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3만큼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비율이 성립이 됩니다. 개수비를 통해서. 그쵸? 자, 그럼요, 아세톤 100ml 아세톤과 산소를 360ml를 반응시켰대요. 그때 생기는 이산화탄소 부피는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항상 몇 대 몇의 비율을 가져야 하냐면 아세톤 1, 산소 4의 비율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비율이 1대 4가 아니네요.
자, 1대 3.6입니다. 모자란 애가 누굴까요? 모자란 애. 산소가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항상 반응이 일어날 때 결과물은 모자란 애랑 넘치는 애랑 둘 중에 누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을 했나요? 네, 모자란 애입니다. 자, 반응의 비율이 부피비가 1대 4가 되어야 하는데 1대 3.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세톤과 산소 중에 모자란 아이 누굽니까? 바로 산소가 됩니다. 자, 산소. 얘에 맞춰서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얼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끌어내야 돼요. 근데 부피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4대 3이 돼요. 그쵸? 근데 영향을 주는 건 누구다? 산소다. 그러면 산소가 4라는 비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라는 비율을 가질 때 산소가 360이래요. 몇 배 차이 나냐면 90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3이라는 비율을 가지는 이산화탄소는 부피가 몇일까요? 3에다가 90을 곱한 값이 270ml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세톤은 몇 ml만 반응하나요? 90ml랑만 반응하고요. 나머지 10ml의 아세톤은 반응 안 하고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번에 말했던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선분의 법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모자란 애가 결과물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기체 반응 법칙의 문제를 풀 때도요, 둘 중에 모자란 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비율을 어디에 맞춘다, 모자란 애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번외로 하나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이산화탄소의 분자의 개수는 몇 개니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30ml, 앞에서 말한 수증기 부피와 연관을 지우셔야 합니다. 수증기 부피와 연관을 지우셔야 해요. 여기서부터는 안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수증기 부피래요. 부피는요, 180ml인데 내가 몇 개인지 몰라. 근데 가장 강력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수증기랑 아세톤이랑 1대 3의 비율을 가져요. 그쵸? 자, 그러면 수증기가 180ml라는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얘가 60ml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왜? 1대 3이고 부피비는 항상 개수비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1대 3의 개수비를 가지니까 얘가 180ml면 얘가 몇 ml가 됩니까? 60ml가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세톤 분자가 30개 있을 때 60ml의 부피를 가진대요. 그러면 60ml는 30개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는 270ml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60ml 분의 270ml 곱하기 30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몇이 나오냐면요, 몇이 나올까? 135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까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화학반응 규칙 연습하기를 끝냈습니다. 여기서 많이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제 문제풀이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고, 수행평가는 이거보다 좀 쉽게 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을 별로 못했으니까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범위도 일부러 넓혔고, 다음에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은 걸 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듣는다고 해서 수행평가에 도움이 되거나 안 듣는다고 해서 수행평가에 불이익이 건 아닙니다. 단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수행평가 적으실 때 뭘 조심해야 한다. 네, 원소기호랑 분자식 적을 때 그 숫자랑 원소기호 크기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로 화학반응의 에너지 출입,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